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내용들 보시면 이제 많이 나와 있고요. 간략하게 제가 이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의 관심과 열정이 멀리서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또 우리 대사님과 먼 걸음 하신 대사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꿈을 좀 넓게 갖고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송철 대사님은요, 중남미 협회 지금 교장하고 계시고요. 전 베네수엘라 대사님이셨고, 우즈베키스탄 대사님, 그다음에 코스타리카, 멕시코, 그리고 중남미 쪽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시고 일을 하셨던 대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소개할 때 저기 주 우즈벡 대사는 저는 안 했어요. 전대원 대사님 고맙고요. 추운데 이렇게 오셔서 저희 들어오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중남미 공부하시는 좀 테스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남미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셨어요? 오시기 전에 좀 책을 좀 보셨어요? 중남미는 되게 멀죠? 상당히 가기 힘든 곳이라고 다 생각하실 거고 그런데 하여튼 사실 조금 멀기는 멉니다. 그래서 중남미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중남미는 특히 매력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 제목을 오늘 매력과 기회에 따른 중남미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중남미 매력이 어떤지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저녁에 전달하는 게 제 소임입니다. 그리고 중남미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서 이해하는 기회가 많고 그런 중남미하고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잘 맺으면 우리한테 또 기회가 많으실 거다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여쭤보기를 중남미 공부 좀 하셨냐 했는데 먼저 그러면 중남미 공부 좀 하고 한번 가보죠. 예. 처음에 중남미 하면 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남미 여기서 한국에서 중남미 가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 한국에서 제일 편한 길은 LA, 로스앤젤레스를 거쳐서 중남미, 제가 대표적으로 중남미에 여기 상파울로 브라질의 제일 큰 도시죠. 상파울로 가는 비행기 루트를 몇 가지 예시를 했는데 한국에서 LA를 갔다가 가는 방법, 또는 저 토론토를 가서 가는 방법, 아틀란타를 통해서 가는 방법, 또 휴스톤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미국, 캐나다를 거쳐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브라질을 통해서 갈 수 있어요. 요즘은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파리를 가서 다시 중남미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스페인에 가서도 갈 수 있어요. 스페인에서 가서.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 번에 바로 갈 수 있는 비행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코리안 에어라인,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사업성 가성을 맞춰서 수익성이 나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 때는 아마 멕시코를 바로 갔다가 거기서 페루, 리마를 갔다가 칠레, 산티아고까지 가는 비행편을 만들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항공 협정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상업성이 있을 거냐, 또 여행하는 사람 숫자가 얼마 될 거냐 하는 데 따져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항공에서 산파울로 가는 비행편은 LA를 통해서 가는 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리오 경기 올림픽 경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 경기 끝나고 난 뒤에 수입 가능성을 보니까 별로 앞으로는 손님 별로 없을 거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지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도 바로 가는 비행기는 없었고 LA를 거쳐서 갔습니다. LA에 거치면 LA 공항에서 한 5시간 정도 스탑오버라고 그러죠. 스탑오버 체류를 했다가 가는 그런 편이 있었는데 그처럼 중남미 가는 길은 조금 멀기는 멉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제가 여기 스마트지만
비행시간은 꽤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하는 거지만 세계는 가깝게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뭐 발달되어 있죠. SNS, 카카오톡 다 발달되어 있거든요. 제가 중남미 가면은 카카오톡을 하면 바로 한국어로 실시간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남미에 간다. 그러면 우리 애들하고 카카오톡을 하면은 시차가 있어요. 그렇지. 그럼 카카오톡이라는 시차 관계 없잖아요. 눈만 뜨고 있으면 뭐 언제든지 연락이 되고 하니까 제 시간을 실제로 받아들이니까 세계가 끝이 가까워졌으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만 가지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판단할 시대는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남미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세계 어느 곳이 가든 세계는 이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멀다고 우리가 중남미는 멀다니까 우리가 참 협력이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중남미는 여러분들 뭐 우리가 개념이 별로 없을 때는 너무 중남미 별로 크지도 않고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 중남미는 요즘 나라가 33개나 있어요. 나라가 33개. 엄청나게 많은 나라. 인구도 세계 인구의 8.6%가 있습니다. 언어는 여러분 스페인어, 포르투갈, 브라질만 포르투갈로 씁니다. 나머지 카리브 여러분 조그마한 섬 마이애미 밑에 카리브 해가 있잖아요. 거기에 작은 섬나라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영어 쓰는 나라도 있고요. 또 불어 쓰는 나라도 있고 네덜란드 쓰는 나라도 있고 뭐 등등 이런 나라들이 많아요. 또 면적도 보면 세계 면적의 15%니까 꽤 되죠. 그 다음에 GDP도 뭐 8.4%. 여러분들 중남미는 뭐 별로 뭐 도시도 발달가 있고 뭐 그냥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겠는지 생각하는데 산파울루는 1200만, 본 도시 구역만 그렇습니다. 외곽지대까지 소위 말하는 산파울루 권 하면 2000만 원 넘어요. 훨씬 어마어마한 도시죠. 큰 도시. 멕시코시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리마도 그렇죠. 산티아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여러분 아는 도시, 큰 도시들이 엄청나게 큰 도시들이 있는 지역이 또 중요합니다. 그게 FDI를 우리가 말하는 직접 투자를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한국과 수출입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면 여러분들 중남미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좀 지적 수준도 낮고 게을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이런 편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남미의 인식을 확 바꿔야 돼요. 절대 그 사람들이 게으르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브라질은 국제 기능올림픽에서 우리만 맨날 1등하는 줄 알았는데 43에서 브라질이 1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부지런한 국민이었는데 우리는 옛날에 제일 부지런한 국민이었습니다. 토요일도 일했죠. 근데 우리는 요즘 토요일 일하잖아요. 중남미는 아직도 토요일 일하니까 결국은 멕시코 사람들이 또 칠레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일주일에 일하는 양을 보면 더 많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별로 일도 안 하고 뭐 놀기만 좋아한다 이런 인식을 버리는 게 좋다 그런 겁니다.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 생활 수준도 별로 낮은 거 아니냐. 물론 우리하고 비교하면 맞죠. 그런데 다른 지역 신흥 지역하고 비교하면 중남미 수준이 굉장히 높다. 이걸 펴보십시오. 중남미가 거의 만불됐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아 지역, 우리도 아시아 지역이 아시아 전체에 비하면 보세요. 5천, 6천 불에서 만불 가까이 한 배 정도 된다니까요. 중남미의 생활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리 낮지 않다. 아까 도시 규모도 봐서 예측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남미에는 별로 뭐 살도 못하고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가까이 보면 아시안 가깝게 있죠. 우리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죠. 우리가 비교적 많이 아는 나라 지역. 여기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하고 중남미의 여러 나라, 태국,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를 비교하면 중남미의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 인근에 있는 가까이 있는 나라 수준보다도 더 낮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1981년에 멕시코 처음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거기 부임하기 전까지 멕시코에 대해서 아는 상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더 큰 도시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보면 나중에 멕시코 이야기를 하겠지만 멕시코는 다양한 여러 가지 문화 배경도 있고 해서 아주 제가 거기에 첫 근무지를 하고 난 뒤에 이 중남미에 반해서 계속 외교부에 있으면서도 중남미에 주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또 하나, 소비시장. 중남미의 중산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으려면 중산층이 많아야 되잖아요. 지금 비교하면은 역시 민간 소비 지출 규모가 중남미 지역이라는 것은 중국보다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남미에서 장사를 하면 중남미의 구매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걸 미리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남미 사람은 우리 생각에 아이고 뭐 경제적 수준도 우리보다 낮고 그러니까 별로 사는데 별 재미를 못 느낄 거 아니냐? 안 됩니다. 여러분들 행복지수라는 게 있어요. 해피 플래닛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그 비교해보면은 중남미가요. 라틴 아메리카 전체가 훨씬 각 국민들이 생각하는 행복 지수, 자기가 편하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높죠. 1등이 1등, 그쪽에 사는 사람. 나라별로 코스타리카, 제가 근무한 코스타리카가 세계에서 넘버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물론 우리보다 낫지만 그 사람들이 생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그리고 특히 환경적인 요소, 환경이 코스타리카의 경우는요, 전 국토의 한 70%가 국립공원으로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 환경을 엄청나게 존중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지내니까 마음이 편해지죠. 코스타리카 가면은 여러분 뿌라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뿌라비다는 무슨 말이냐? pure life, 영어로는 pure life, 완전한 생활, 아주 순결한 생활 이런 뜻이죠. 그런데 뿌라비다라는 말은 그냥 문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코스타리카에서는 여러분들 헬로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모르는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뿌라비다 이러면 반대로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이 또 뿌라비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퓨어 라이프가 생활화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 관계가 있지만 우리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만 비빌 비엔 비빌 메호르입니다. 비빌 비엔은 립 굿이 잘 산다. 비빌 메호르는 립 베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항상 더 잘 살아야죠. 더 잘 살면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경쟁사회입니다. 경쟁사회. 경쟁을 붙여서 내가 다른 사람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행복. 그 생활이 즐겁다고 생각하면 또 행복하겠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봐서 난 이 생활에 만족해 하는 생활하고 나는 이 불만이고 이 생활보다는 더 나은 생활을 찾아야 된다는 생활하고 누가 행복할까요? 아마 그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리굿이에요. 리브 웰. 그런데 우리는 항상 리브 베타. 더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좀 불행이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리브 베타의 뜻이 그렇죠. 항상 현상보다는 그 높은 것을 위해서 생활하는 그런 생활 자체가 우리가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은 우리가 리브 웰을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행복 기술을 여러분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한 번씩 생활하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좀 사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더 만족스럽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중남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작업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진짜 우리는 뭐 세계 내놔도 아주 우수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다. 물론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IQ 주시러 보면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명한
그 노벨 문학상 이런 수상 그 기록으로 우리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아직까지. 중남미 이렇게 여섯 사람이 노벨 문학상이 배출됐고, 마지막에 있는 루이스 보리에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비록 노벨 문학상은 하지는 못했지만 세계 문학 의장의 탑 클래스라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람들이 중남미에서는 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때는 뭐 한 사람이 나올 하다가도 쑥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안 되잖아요. 이것만 봐도 굉장히 중남미의 지적 수준이 높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중남미하고 무슨 교류를 할 때 우리보다는 못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요즘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에 작년에 중남미 순방을 했잖아요. 그때 갈 때 제가 중남미 협회에 있다고 해서 중남미 쪽에 가면 무슨 문화 행사를 교류를 했으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한다고 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청와대에 불렀더라고요. 그럼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청와대가 되고, 중남미에서 문화 공연을 하든 문화 행사를 꾸리면 절대 우리보다는 문화 수준이 모자라니까 아무 단체나 보내면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베스트를 보내야 됩니다. 최고를 보내야지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의견을 제가 냈습니다. 마찬가지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충된 그룹이 가서 거기서 좀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평가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제가 강조를 했는데, 바로 이런 데 이유가 있는 거죠. 중남미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우리보다는 훨씬 굉장히 높다는 그런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자, 중남미에는 그럼 우리하고는 옛날에 관련이 없느냐?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면 원주민, 인디언이라고 있잖아요. 중남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부터 저 아르헨틴까지 살고 원주민들이죠. 그 사람은 인디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어디서 왔느냐? 이걸 따지는 게 굉장히 요새 핫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학자분들은 그분들에 따라 우리 후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으로 뭐 연구도 하고 해가지고 그 이유가 딱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하고는 굉장한 중남미로 관련을 맺어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남미로 건너한 게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905년도에 멕시코에 여러분 하와이 이민 여러분 아시죠? 하와이 이민이 1903년인가 그렇습니다. 2년 후에 멕시코로 한 1000명 이상이 1033명이 멕시코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는 구한말에 우리나라 사정이 아주 나쁠 때인데 그 영국의 이민을 갖다 모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전국에다 방을 뿌렸어요.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가면 아주 살기 좋고 여기보다는 훨씬 더 잘 사는 천국 같은 곳이 있다. 그래서 거기 가지 않겠냐 해가지고 모은 사람이 1033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멕시코로 처음 갔어요. 그 일부가 몇 년 지나다가 쿠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제1기죠. 제일 먼저 간 사람들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일제시대 때 몇 사람들 일본 국적으로 브라질 이민한 게 있고, 한국 전쟁 끝나고 난 뒤에 포로들이죠. 북한에서 온 포로들. 그 사람들 보고 자유선택을 맡겼잖아요. 한국에 남한에 있겠느냐, 아니면 당신들이 뭐 제3국부터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부가 아무들이 브라질에 50명하고 아르헨티나에 70살입니다. 그럼 조그만한 이만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1993년도에 브라질로 농업인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에 집단인들이 농사를 했다고. 그래 나간 사람들이 있고, 현재는 그 사람들 후에, 그리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서 지금 브라질에 한 5만 명마당, 아르헨티나에 2만 명이고, 멕시코에 11,000명, 과테말라에 또 1만 2,000명, 파라과이에 5,000명 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격포들이 살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중남미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려와 그리고 상당히 그래도 연관이 있는 지역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남미에 대충 아셨고, 중남미의 매력은 뭐냐?
첫 번째, 사람들과 다양한 기준. 인디안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 몽고계통의 사람들이 건너갔을 거다. 두 번째는 말레이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갔을 거다. 또 어떤 사람, 이집트 사람들이 갔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말레이 폴리네시아 유술, 이집트 유술은 가설에 불구하고 제일 정설인 것이 몽고계통 유술이 맞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나라 후손들이 갔을 거다. 배달민족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우리나라 배재대의 손성택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십시오. 이 우리나라 옛날에 고구려 사람들을 키우죠. 기업 오늘날 현재 중간에서 이 사람은 원주민 계통이 많이 섞인 본연을 표현합니다. 얼굴이 비슷하죠? 여러분 인디안 사람들 보면 비슷한 사람이 많습니다. 어떠냐면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 하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외모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 손흥민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 뭐 다른 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상투 옛날에 우리 고구려 사람들은 그 기억하고 있는 상투곡이 있죠. 그 사람들이나 또 인디안들의 상투 하는 모습 이거 비슷하다. 그 다음 육판 같은 게 그쪽으로 있거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있고 많이 있는데 뭐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 보시면 아실 수 있었고 그런 유사성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다음에 특별히 언어라는 게 뭡니까? 언어를 보면은 인디아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말하고 이게 순수가 어순이 같대요. 우라나카에게 굉장히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또 말로 보면 또 비슷한 단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그네 비슷하다. 훨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찾아보니까 발음도 비슷한데 의미도 비슷한 그런 걸 몇 개 찾아냈어요. 특히 여기 보시면 4개의 바다를 4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듯이 하여튼 뭐 말도 비슷한 게 많다. 또 하나는 신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인디안들은 몽고반점이 있습니다. 몽고반점. 그러니까 이유는 몽고반점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비슷하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외모도 비슷하고 혈액소도 공유하고 있다. 또 이 사상적으로 볼 때도 뭔가 우리 전통 토템 사상 그런 비슷한 사상을 가진 사람도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따져서 배달민족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또 하나는 앞장에서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손성태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 베링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기 유물 조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반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따라가면 찾아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그쪽에서 난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는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우리가 옛날에 쓰던 유물과 비슷한 예를 들면 아까 유판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러니까 이분들이 뭐 외모도 닮았죠. 뭐 여러 가지 뭐 말도 닮은 일도 많죠.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틀림없이 배달민족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그 기원전 한 얼마 전에 그게 넘어갔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 글쎄요, 그건 제가 생각에 좀 너무나 큰 이야기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분들이 인디안들이 와서 뭐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분들이 와서 만드는 이 문명의 파산기가 이런 거예요. 제가 멕시코 처음에 발령을 받고 갔는데 멕시코 시티에서 한 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가면 이 테오티후아칸이라고 아스테카 문명의 발전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인데 하여튼 이 테오티후아칸을 비롯해서 유카탄 반도의 마야 문명 그리고
잉카, 여러분 마추픽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뭐 마추픽추는 유명하게 됐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세계 다 유명하죠. 이 찬란한 고대 문명을 그쪽에서 만들어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중남미는 문화가 없는 지역이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런 인식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 자, 아스테카 문명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1시간 반 정도 감이 있지만 거기 보면 이 피라미드 저쪽에 있는 피라미드 있고 여기 사진에 나오는 반대편에 이쪽 쪽에 그 피라미드 하나 더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대피라미드, 반대편에는 달피라미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꼭 올라갑니다.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 못 올라가게 하죠. 그러나 여기는 사람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광대한 곳에 이 죽은 자리고 굉장히 걸립니다. 이 옆에는 전부 옛날에 이제 주거지도 있고 상업지대도 있고 여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다는 게 15만 명이 살았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뭐 15만 명 하면 별거 아닌 도시로 보이지만 옛날에 15만 명이 살았다면 아마 로마보다 더 크을 거다. 세계 최대 도시를 이루고 있는 곳이 이곳이었다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곳이 멕시코 시티 근교에 있어요. 제가 처음 가보고 야 여기도 이런 데가 있었나 하고 저는 그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쉽게 접근이 되지만 제가 있을 때 1980년도 이 당시에는 별로 이런 정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가보고 야 이 대단한 지역이다 하는 식으로 제가 감흥 있게 느꼈습니다. 다음에 마야 문명. 아까 멕시코 유카탄 반도뿐만 아니라 마야 문명은 유카탄 반도하고 과테말라, 여러분 과테말라 아시죠? 과테말라, honduras 이쪽에 벨리세 이쪽에 있는 것들도 마야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마야 문명은 특이한 이 마야 문명 치첸-이자라는 요 피라미드인데요. 이게 굉장히 아주 유명하게 된 것은 여러분 외모는 기하학적으로 볼 때 완벽하잖아요. 잘생겼죠. 피라미드 그냥 외모로 봐도 잘생겼는데 추문 때는요. 이렇게 딱 해가 비추면은 이 지금 대단 있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뱀 형상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딱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하학적으로 딱 맞춰서 만들어낸 그런 이제 피라미드이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게 천문학, 해양력, 수학, 성형문자 이런 걸 다 봐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20팀도 이 사람들이 다 그걸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또 굉장히 그런데 이 마야 문명의 발상지 여기가 치첸-이자라는 게 이제는 깡꾼 아시죠? 여러분 깡꾼. 멕시코의 깡꾼은 세계적으로 요즘 굉장히 관광지로 발전되어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젊은 카풀 결혼하면 신혼여행도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가면 거기 가면은 차로서 한 2시간 가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깡꾼. 이런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같은 마야 문명이지만 이는 과테말라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잉카 문명. 여러분들 마추픽추 가려면 우선 쿠스코를 가야 돼요. 쿠스코에서 또 한참 가야 마추픽추를 가요. 쿠스코는 이 지금 사진에 나오는 쿠스코 도시 전문입니다. 쿠스코에 가면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마야 문명 유적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여기는 삭사와이만이라는 곳이 있어요. 삭사와이만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진 옆에 있는 사진 저게 삭사와이만인데 일종의 성벽이죠. 성벽인데 큰 돌로 쌓은 성벽입니다. 엄청난 우리 뭐 키보다 한 서너 배 되는 그런 돌을 만드는 게 다 깎아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골에도 가면 뭐 돌담이 많잖아요. 우리 시골 돌담은 그냥 돌로 사는 거고 바위로 만들었는데도 바위 이음새 있잖아요. 바위와 바위를 이으면 거기에 면도칼을 넣어도 잘 안 들어갈 정도로 그냥 틈이 없이 이렇게 다 완벽하게 사는 그런 이제 섬이다.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물론 위에는 좀 흐물어지기도 했지만 밑에는 그대로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그런 지역. 이처럼 이 사람들이 굉장한 소위 말하는 축조술이라든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추픽추는 굉장히 유명하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이리 왔는지 아직 비밀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그냥 추정할 따름이죠. 왜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없어졌는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면 뭐 밝혀질지 모르지만 남은 게 별로 없으니까요. 이 사람은 그냥 이제 유적지만 남아있지.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냥 추정할 따름이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처럼 인디안들이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인디안이라는 사람들이 만드는 문명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명이 한꺼번에 부서졌죠.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요? 콜럼버스 때문에. 콜럼버스가 지금부터 한 520년, 30년 전에 1492년 신대륙 발견했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세계사에서 콜럼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습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들었어요? 아니면 뭐 별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콜럼버스가 전 세계의 역사에 미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 지대한 영향에 반대로 그 사람이 한 공적에 대해서는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 옛날에 콜럼버스 데이라고 해가지고요. 중남미인 가고 보면 큰 축제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콜럼버스 데이가 아니라 원주민 저항의 날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 인디안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여러분 콜럼버스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냥 가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뭐 힘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 아주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사람도 망가뜨려졌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유적들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무너졌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목적은 뭐냐? 황금 찾아러 왔어요. 인도라고 왔거든요, 콜럼비아스는. 인도 찾아러 가다가 어디 잘못 가가지고 간 데가 바로 이 중남미라는 데 왔는데, 하여튼 그런 그 사람이 발견한 그 세계사를 바꾸는 데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징기스칸이라든지 콜럼버스가 엄청난 세계사적인 영향을 줬지만 그 사람의 공과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특별히 현대에 와서 제가 베네수엘라 대사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아는 후고 차베스를 지금 죽었어요. 후고 차베스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상당히 옛날의 역사 이런 걸 내세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평가에 의하면 콜럼버스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콜럼버스의 동상도 옛날에는 큰 도시 제일 중심부에 동상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분을 이전하고 거기다가 이제 원주민을 위한 그런 광장으로 이렇게 호칭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사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됐든 콜럼버스 와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옛날에 있는 인디안의 흔적을 찍는 노력을 많이 했죠. 멕시코에 가면요, 제3의 광장에는 플라스 델라스 에스쿨푸라스는 그런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 소위 말하는 전주시에도 시내 가면 중앙에 무슨 큰 광장이 있겠죠. 그런 광장 비슷하게 그런 광장이 있는데 이 광장은 특별히 유명한 게 뭐냐면 아스텍 유적, 아스텍 아까 말씀드린 그 아스텍 유적 있잖아요. 에어티오관과 조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아유 허물렀어요. 허물고 그 위에다가 성당을 지었어요. 성당, 저기 성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집안은 옛날에 아스텍 문명인데 그 위에다가 성당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또 저기 보면 큰 현대식 건물이 있죠. 저건 외무부 건물입니다. 멕시코 외무부 건물. 그러니까 옛날에 원래 있던 그 유적지에다가 그 위에다가 성당이라는 불합한 문명이 들어오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옆에 현대식 건물이 서는 세계 문명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하는 뜻에서 라자 델라스 에스쿨푸라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이걸 보면 이게 서로 막 흩어져 있죠. 혼재되어 있어요. 여러 문명이 그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 혼재된 문화 이것이 중남미에서의 현재 문화다. 이런 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혼재가 됐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콜럼버스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인디안들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콜럼버스가 와서 보니까 아, 인도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졌겠죠. 비슷하면 생긴 것도 동양 사람을 생겼죠. 이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콜럼버스를 발견만 하고 돌아갔잖아요. 그 뒤에 이제, 이런 이제 군대를 데리고 이제 중남미를, 저기 라틴 아메리카 정복하러 온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멕시코부터 정벌을 하고, 그 다음 페루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벌을 했는데, 정벌하면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그냥 와서 그냥 살았겠습니까? 현지에 있는 사람 결혼도 하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인종적인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결합이 이루어져서 혼혈이 생기는 거죠. 혼혈인들이. 그래서 우라파에 있던 사람들하고 현지에 있던 원주민들하고의 사이에 생기는 사람들을 이런 걸 통칭해서 메스티조라고 합니다. 메스티조. 그 메스티조가 많죠. 중남미 가면 혼혈 계통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물라토라는 것은 백인과 흑인. 여러분들 이제 콜럼버스 들어와서 인디안 사람들하고 같이 흑인 살면서 물론 백인들이 정복을 했으니까 백인들이 그 인디안 사람들을 많이 썼죠. 그런데 인디안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그건 아마 우라파에 있는 인디안 사람들은 전혀 모르던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우라파에 있는 여러 가지 병들 있잖아요. 흑사병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몰고 왔어요. 그러니까 인디안 사람들은 전혀 그런 데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 병균에 대해서. 그런 병균이 막 보니까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물론 인위적으로 많이 또 죽였겠죠. 그러니까 이 노동력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원래 인디안들 많이 써가지고 이제 농사도 짓고 했는데 사람이 모자라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사람을 보충했느냐? 아프리카 흑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흑인들이 오니까 백인하고 또 흑인 간에 혼혈도 생기고 흑인하고 또 원주민 간에 혼혈도 생기고 그래서 백인과 흑인 간의 혼혈은 물라토, 흑인과 원주민 간의 혼혈은 삼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명칭이 생겼죠.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 인종들이 많이 섞이니까 이 호세 바스콘셀로스라는 사람이 브라질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명명을 했느냐면 중남미에는 인종 혼합이 워낙 많이 이루어지고 과거 인종은 별종이 생겼다. 다른 인간이 생겼다. 하는 뜻에서 우주적 인간이라는 코스믹 레이스라는 그런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처럼 새로운 인간이 하나 생겼다. 탄생을 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인간의 스펙트럼에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중남미 가면은 어느 정도의 그 선조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색깔이 다 다릅니다. 사람이 거리에 나가보면 여러 인종이 막 거리에 돌아다닙니다. 새카만 사람도 있고, 백인도 있고, 또 뭐, 방인종하고 섞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많이 섞였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이러니까 각종의 인종 전시작이라 할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혼합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레이셜 믹스가 생겼는데 아주 다양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다 적혀 있습니다만 상세는 기하고라도 다 다르니까 서로 존중하겠죠. 내보다 좀 다르고 우리는 예를 들면 요즘은 상당히 그래서 사회적으로 새로운 다른 데서 많이 와서 국제 결혼도 많이 생기고 요즘 특히 노동력이 뭐 상비는 우리나라 사람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제 다른 데서 많은 외국인들 많이 쓰기 때문에 또 그걸 통해서 이제 결혼도 하고 해서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상당히 그래도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이질감은 많이 느끼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별로 그런 걸 못 느껴요. 굉장히 아주 편하게 생긴 인종적인 차별이 별로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제일 인종차별이 별로 없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이 있어봤습니다. 두 사람이 막 길에서 달립니다. 백인이 달리고 흑인이 달리는 사람이 달리면은 백인은 그냥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흑인 달리면 도둑놈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 차이는 아직도 남아있긴 하지만 그건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래도 브라질이라든지 중남미에서는 인종차별이 별로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가도요 굉장히 인종차별을 받는다 이런 생각 별로 못 느껴요. 같은 그 우리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중남미에서는 그런 인종적인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서로를 더 존중하는 그런 사회로 발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남미 가면 미녀들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아마 저는 고나백 문화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졌는데, 여러분, 베네수엘라 미인들이 제일 많이 배출했어요. 제가 그냥 베네수엘라 대사를 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보면, 야, 미인 많이 받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베네수엘라 가는 미인들은 길거리에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도 텔레비에서 아마 소개가 되면 미인 사관학교라고 소개됐을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미인 양성을 하나의 산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군대에서 예를 들면 사관학교에서 군인 정통 군인을 만들듯이 정통 미인을 만드는 학교가 있다니까요. 그 학교에서는 신체적인 부족뿐만 아니라 뭐 미인대 가면 인터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인터뷰하는 기술 이런 거 다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양을 갖춘 미인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남미가 비교적 미인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다. 베네수엘라 대표적인 이쪽은 한 여러분들이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자메이카 등은 쭉 보세요.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됐죠. 그러니까 미인이 많은 나라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는 별로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에다 숨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국제대회에서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 중남미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미용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요즘 뭐 K-팝 아주 유명하잖아요. 우리 요즘은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의 K-팝이 중남미에 많이 소개가 되고 합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K-팝의 원조는 중남미 음악에서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멕시코의 마리아치 단체가 보이로 손 보이도 특히 쿠바의 요즘 룸바 이건 최근에 유네스코에 등재됐죠. 바로 이런 기구. 그 다음에 특히 카리브 쪽에 있는 여러 음악 대품들이 자메이카 쪽으로 해서 뭐 여러 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조금 변형된 음악들이 우리한테 왔죠. 여기 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음악하고 가락이 비슷한 그런 측면에서 그게 아마 새로운 K-팝으로 탄생을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음악과 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큐바에 아까 조금 전에 룸바를 비롯해서 그리고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재즈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도 하고 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고 아르헨티나 탱고 물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브라질의 삼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IT 뭐 당연히 메렝게라든지 미국의 테하노라는 게 뭐냐 텍사스라는 거예요. 테하노는 텍사스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미국의 테하노라고 하는데 이제 중남미 풍을 받아들여서 텍사스 지방에 유명한 흥행되던 그런 그 음악을 갖다 특히 라틴풍의 음악을 테하노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 제가 사진하고 뵀던 삼바라고 했죠. 삼바는 여기 있는 그 아주 발을 휘황찬란하게 하는 그런 음악이 있고, 그 다음 탱고는 이 아르헨틴 살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소스라는 뜻이에요. 선화는 소스인데 50년대, 60년대 미국에 있는 큐바인들이 발견한 리듬 댄스를 이뤄내서 자기들 살사 이렇게 있고, 마리아치는 멕시코에 여기 뭐 바이올린도 있고 기타도 있고 뭐 트럼펫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 그룹으로 이렇게 마리아치고요. 룸바는 최근에 여러분들 그 쿠바에 그 아프리카 음악하고 합쳐서 만든 그런 그 음악품인데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남미 하면 카니발 문화 유명하죠? 카니발은 주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리오 카니발, 산파울로 카니발, 그중에 리오 카니발이 제일 유명합니다. 리오 카니발은요, 요즘 와서는 완전히 경연대회로 바뀌었습니다. 경연대회. 옛날에는 밑에서 나는 카니발 백인 지역의 지금 노예 흑인들의 불만을 담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시작했던 행사인데 요즘은 완전 윤중행사 경연대회로 바뀌었는데 이 양쪽에 이렇게 보시면 관중석이 있잖아요. 제일 중간에는 심사위원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전주 같으면 전주에서 외곽지대에서 이제 폼을 형성해가지고 들어오죠. 이쪽으로 이제 중앙으로 탁 들어오면은 그걸 보고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겼습니다. 매년 1, 2, 3등 이렇게 뽑습니다. 뽑는데 그 중에서 이제 추는 춤들이 삼바 춤이고 뭐 여러 가지 춤을 곁들여서 하는 그런 행사인데 특히 옛날에는 카니발은 사순절
이 시작되기 전에 고기를 먹고 젊은 것을 수용한 데서 교원에서 이렇게 발전해오는 그런 게 세계적인 그런 축제로 바뀌었죠. 축제로 요즘 바뀌었는데 이건 브라질만 있는 게 아니고 중남미의 큰 도시에서는 다 있는 행사입니다. 카니발이라는 게 굉장히 요즘 와서는 아주 흔히들 있는 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중남미 하면 축구죠. 축구 유명한 축구 선수 많잖아요. 축구는 뭐 중남미 하면 축구 모르면 이야기가 안 돼요. 우리나라도 요즘 뭐 야구, 축구 이런 스포츠가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큰 경기 끝나고 나면 학교에 가면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야 뭐 삼성이 이겼다, 뭐 기아가 이겼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끼리 중남미 축구 이야기 배우면 안 돼요. 그건 학교만 그런 게 뭐 기사, 택시 운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늘 그런 큰 경기 있고 나면 늘 이런 축구 이야기로 아주 그날의 화제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런 게 있는데 축구라는 것은 이거 뭐 힘없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게 유일한 탈출거든요. 근데 축구 선수는 축구 잘하면 이게 아까 미인 비슷한 거예요. 미인 대회에서도 1등 하면은 출시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축구 잘하면 축구 선수가 하면은 돈 벌고 이름 얻고 하는 출시의 지름길. 그래서 엄청나게 축구를 많이 합니다. 온 국내에서 조그마한 뭐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으면 거기서 좀 공간을 노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또 그 중에서 유명한 선수들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문학만 말씀드렸는데 이 예술 부분에도 굉장히 발달한 분야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술에 관심이 있다 이러면 또 중남미에 관심이 있고 벽화운동, 리베라, 오로스코, 시케이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멕시코 벽화운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큰 건물 거기다 벽화를 그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디에고 리베라라는 사람이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주로 역사적인 상황. 여러분들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인들이 주축이 된 사람들은 이제 그 인디안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을 좀 의식화하는 데서는 이 그림이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글을 안다. 이것도 좀 어렵잖아요. 그보다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거죠. 이렇게 딱 옛날의 역사적인 사실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식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주로 한 사람들이 이 멕시코의 벽화운동 한 사람들의 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프리다 칼로 조금 전에 말한 디에고 리베라의 부인입니다. 부인인데 이 사람 작품전도 몇 번 했어요. 한국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얼마 전에도 했고 했는데 이 사람 초현실주의죠. 초현실주의인데 아마 여러분들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 아마 분명히 이 사람에 대한 그 작품을 감상하든지 아마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이 사람 같이 굉장히 하나의 미술사에 책을 건 사람이 멕시코 출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벽화운동에서 오로스코를 디에고 리베라를 했고 호세 오로스코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케이로스 이런 사람들 좀 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림으로 그린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는 아니지만 콜롬비아에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걸 뚱뚱하게 그려요. 아주 특징 있는 사람이죠. 전통의 모나리자하고 보테로가 본 모나리자의 차이가 납니다. 자, 미술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문학상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중남미에서 노벨 문학상 탄 사람은 가브리엘라 미스트랄. 중남미에서는 문학상, 시인이라든지 소설가 이런 사람들이 외교관이 만들겠어요. 이 사람들 외교관 중에 한 사람. 그러면서도 또 훌륭한 작품을 해가지고 이 노벨 문학상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 중남미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려면 문학적인 소양을 많이 갖춰야 대화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문학에 소질이 없어서 그런 소양을 못 갖췄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은 중남미에서 외교관으로 나왔다 그러면 저 사람은 상당히 이런 데 조예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겔앙헬 아스투리아스, 과테말라 사람이죠. 이 사람도 이렇게 여러분 자료에 있을 테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공부하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루다, 파블로 네루다, 칠레 사람입니다. 칠레 사람으로서 이 사람 노벨 문학상을 70년대에 받고요. 이 사람도 외교관 출신이었죠.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이 사람은 얼마 전에 죽었는데 콜롬비아 출신이면서도 멕시코에서 거주하는 그래서 이 죽고 난 다음에 콜롬비아는 이 사람은 우리나라 문학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멕시코에서는 멕시코에 살아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이런 식으로 서로 또 주장하는 거가 좀 있었죠. 그 다음에 옥타비오 바스 멕시코 사람으로서 또 노벨 문학상 탔죠. 그 다음에 마리오 바스케스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활동 분야가 아주 넓은 사람, 언론도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굉장한 또 이 사람도 201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루이스 포리에스라는 사람은 노벨 문학상 타지는 못했지만 근대에 있어서 20세기 세계 문학이라는 최고의 작가다 그런 그 명성을 했던 사람. 그런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학적으로 발달하고 그림도 이렇게 뛰어나고 하는 걸 보면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 상당히 옛날에 원래대로는 인디안적인 문화적인 요소에다가 그 다음에 브라파의 여러 사상들이 이런 게 합쳐져가지고 독특한 문학이라든지 미술에 이런 게 나오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교적인 측면, 여러분 중남미 가면 주로 캐톨릭이 많이 성행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콜럼버스 들어오고 난 뒤에 따라 들어온 게 바로 캐톨릭이거든요. 그래서 캐톨릭이 와서 인디안들을 많이 이제 교화를 시키고 있는데 멕시코에 가면은 과달루페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과달루페 성당입니다. 물론 저거는 과달루페 성당은 새로 만드는 과달루페 성당인데 바로 옆에 원래 있던 성당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과달루페 성당에 가면은 요 옆에 있는 그림이 성모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그림이 있는데 이 성모 마리아 그림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캐톨릭을 믿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린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느냐. 자연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그 성모 마리아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냥 디에고라는 후안 디에고라는 하나의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마 처음에 캐톨릭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디안으로 굉장히 신심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과달루페 성당이 자리하는 지역이 뭐냐면 떼빼약 언덕인데 그 떼빼약 언덕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는 이 성모 마리아가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자리를 성지로 삼겠다. 그러니까 너가 저 신부님한테 가서 여기다 성당을 지어가지고 하는 걸 뭐 해라.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모 마리아로부터 듣고 가서 신부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야 거짓말하지 마라. 여기 니한테 그 성모 마리아가 나타날 이유가 있느냐. 몇 번이나 계속 같은 언덕에 지나갈 때마다 성모 마리아가 한 4번 정도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성모 마리아한테 아이고 성모 마리아님 제가 아무리 신부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하신 이야기가 무슨 정표를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예고한테 준 선물이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이죠. 옷에다가 그냥 나타난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입고 있던 옷에 갑자기 성모 마리아 상이 그림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큰 기적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신부님한테 가서 바로 이걸 지금 성모 마리아님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하고 주니까 신부 깜짝 놀라서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세운 성당이 바로 이 성당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나타내는 성당으로 유명하게 됐죠. 이 그림이 아직도 이
과달로페 성당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지나가면서 하는데 설명에 의하면 그렇게 오랜 역사 한 400~500년 되잖아요. 그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대로 있고, 근데 그게 혹시 인조 물감이냐고 이렇게 칠을 해보면 인조 물감은 전혀 관계가 없대요. 그리고 또 그냥 300억 비슷한 그런 옷인데 세월이 지나면 썩을 거 아닙니까? 썩지도 않고 그냥 보관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건 특별한 능력이 발현된 그 장소가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은 성모 마리아의 얼굴이 원래 우리가 아는 성모 마리아 얼굴이 아니라 인디안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마 서양 기독교 캐톨릭이 중남미에 들어와서 중남미 사람들을 이렇게 교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인디안들도 성모 마리아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지화하는데, 특히 혼합되는데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베네수엘라에 있을 때 베네수엘라에 카라카스가 수도입니다. 그런데 한참 가요. 시골에 엄청나게 많은 그 여행을 해가지고 가 있는 몇 시간 차를 타고 가는 그 지역에 가니까 라시우다데 바나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시골인데 이런 큰 성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성당이 있어서 야 이게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만 이건 1651년에 코로모토 동정녀가 인디안 부족 동맹에게 기독교로 개종하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이익을 낳는 카드만 남기고 사라졌다. 아까는 과달로페 성당에는 그 구안 디에고라는 사람의 옷에 나타났지만 이 카드에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바오로 그 교황께서 가가지고 이 사람을 코로모토 공동체를 베네수엘라 수호 석인으로 시고했다. 여기도 보면 공룡녀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는 거 보면 기적의 성당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또 최근에 와서 2003년 3월에는 기름 눈물을 흘렸다 하는 게 또 알려져가지고 엄청나게 또 기적을 보인 지역이다 해서 시골에 있는 하나의 성당이지만 굉장히 또 기적을 나타내는 성당이 하나로 이렇게 지목을 받게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카리브 쪽에 가면 아프리카 쪽에 종교들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메리카에 가면 부두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건 아프리카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카리브 쪽에 와서 현지화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캐톨릭하고 이렇게 좀 연합을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만드는 종교가 있는데 그걸 현지에다가 전파를 하려면 기독교도 아마 캐톨릭에서 인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2세도 부두교도도 캐톨릭교의 교도 중에 하나로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권한하는 그런 영향을 보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캐톨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지화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사도 인정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지하고 현지 문화하고 결합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전파력을 가지는 그런 노력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주제를 바꿔서 중남미는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한번 여행 가보시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데, 자, 멕시코와 칸쿤 이야기했죠? 그림만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보고 싶죠? 여러분 결혼하시면 여기 신혼여행지로 한번 가시면 좋아요. 호텔이요, 5성짜리 호텔이 150개나 있습니다. 양쪽에 쫙 해가지고 해변가에 엄청난 호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녀오시면 참 좋고, 거기 가시면 또 한 2시간, 1시간 반에 2시간 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치체리짜 그 문화유적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의 유원지에다가 그 다음에 과거의 역사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카리브 쪽입니다. 카리브.
카리브 쪽 중에 대표적인 세인트 빈센트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세인트 빈센트. 여기는 카나운 아일랜드라고 있는데 그 섬은 조그만 섬이죠. 그 섬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또 되어 있고, 또 코스타리카에 가면은 타바콘 온천이 있습니다. 산호세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있는 곳인데, 이 온천 물이 있죠. 물이 흘러내리죠. 이 전체가 온천수입니다. 야외 온천이죠. 제가 한국에 이렇게 친구도 있고 그래서 몇 사람 모아서 여기 데려왔더니 야, 천국이 따로 없네. 바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금방 천국이라고. 이 전체 온천수, 상계곡 물이 다 온천수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부 온천수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위에서 식혀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자연 온천수로서 유명한 따바콘 온천. 그런 데도 있고요. 자, 여기 리오데자네이루. 리오,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죠. 리오는 뭐 최근에 많이 소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과수 폭포 들어보셨죠? 이과수 폭포. 세계 3대 폭포가 뭡니까? 아프리카는 빅토리아 폴이라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폭포. 그 다음에 이과수 폭포. 그 다음에 미국의 나야가라 폭포.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제일 잘 아시죠? 나야가라 폭포.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폭포는 세계에서 제일 자연경관 측면에서 볼 때 제일 제가 보는 게 빅토리아 폴이 넘버원입니다. 두 번째 이과수 폭포. 세 번째가 뭐 나야가라 폭포, 처중강, 말가 이 정도죠. 그런데 제일 잘 알려지기로는 나야가라 폭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과수 폭포 한번 꼭 가볼 만합니다. 자, 난 제가 있던 그 베네수엘의 앙헬 폭포라고 있습니다. 앙헬 폭포는 여기 사진 보면 제일 꼭대기에서 내려올 때 997m가 거예요. 1km입니다, 1km. 폭차로 볼 때 제일 세계 최고죠. 그런데 이 폭포도 경관이 대단하지만 그 폭포까지 가는 양옆에 펼치는 경관이 세계 최고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로스로케스. 아까 전에 그 카나온 섬 봐주신 비센트에 이 베네수엘라에는 로스로케스라는 좀 많은 섬들이, 여러 개 섬들이 있는 이 바다의 천국이죠. 바다의 천국. 이런 데도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뭐 우유니 사막 알죠?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 여기 많이 소개되어 있죠. 사막, 그러니까 소금 사막이죠. 소금 사막. 볼리비아에 있는 소금. 요즘 여기까지 리튬 많이 만든다고 공유하는 곳이죠. 뭐 다른 데도 많이 마지막으로 남극, 펭귄들이 많이 남극. 자, 이렇게 보면 중남미에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좋은 점이 많아요. 특히 정예문, 우리하고 닮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남미에 가서 여러분들 조금 사람 사이가 만나면 친해지려면 무조건 아미고 그런 거예요. 아미, 친구다. 우리끼리는 너 친구야. 그러니까 가족 중심 사회, 친구 중심 사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회가 바로 중남미 문화인데요. 그래서 아미고 문화라고 되어 있고, 또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는 이 재기발랄한 거 있잖아요. 조크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해요. 뭐, 농담 것도 주고받고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일상적인 규격에 잡힌 생활, 이거보다 좀 벗어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남미하고 비교하면 미국에서는 규율적인 사회죠. 여기서는 조금 규율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사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완전히 뭐 규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여유가 있는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다 보면 결국은 어떠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중남미는 잡종 혼합의 문화다.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보면 A라는 종하고 B라는 종이 교배를 해가지고 합치면 세 종이 생기죠. 그 세 종에서는 어떤 분은 더 좋은, 더 훌륭한 상품이 생길 수가 많잖아요.
물론 뭐 나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인종, 종교, 먹거리, 음악, 문화, 동네에서 포착 문화와 아프리카 문화, 성문화가 다 어울려가지고 새로운 품종의 문화가 생긴 곳이 중남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매력이 있잖아요. 우리하고 좀 다른 그런 신선한 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 문화하고 중남미 문화 비교하면은 미국은 같이 섞이긴 섞였어요. 섞였지만 그게 하나로 이렇게 통일된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놀아요. 거울 속에다 넣으면 도마도는 도마대로 놀고 상주는 상주대로 놀고 이런데 중남미 문화는 다 섞여가지고 하나로 섞여 융합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용광로 속에 하나로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중남미 문화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볼 수 있다. 다원성, 다양성, 창조성, 대동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는 중남미의 문화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들어보시니까 중남미 문화에 대한 매력이 좀 느껴집니까? 좀 다르죠, 그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하고는 중남미가 굉장히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과거는 과거대로 두고, 매력은 매력대로 두고, 현재 우리 중남미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남미는 크게 보면 큰 지역이 있는데, 북쪽하고 남쪽 이런 게 나눌 수 있어요. 북쪽의 중심 국가는 아무래도 멕시코죠. 남쪽에는 브라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대충 미국하고 좀 친하려고 합니다. 남쪽에 있는 나라는 좀 미국하고 멀어지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투 클라스터, 투 스피스다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지역 모델을 보면 알바 모델, 라틴 태평양 모델, 그리고 대서양 남미 공동시장 모델, 그 세 가지 나누십니다. 알바 모델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 우고 차베스 브라질 대통령, 베네수엘라 대통령 이야기 했죠.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주장하는 모델입니다. 사회주의 하고 그래요. 라틴 태평양 모델. 이거는 이제,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하고 중미국가로 되어 있는 모델. 그 다음에 브라질을 중심으로 하는 또 남미 공동시장 모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하고 가장 근사 특징이 있는 지역 모델은 바로 라틴 태평양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중에서 칠레하고 우리 FTA 제일 먼저 했죠. 그 다음에 콜롬비아, 페루 맺었죠. 중미국가하고도 최근에 타결받습니다. FTA 타결. 멕시코도 내년부터 아마 교섭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의 관계 유사성을 보면 중간에 있는 지역 모델이 제일 유리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특별히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이 제가 말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예요. 차베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못 들어보신 분? 들어보신 분? 없나? 이상하네. 이 사람 죽어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54년생이에요. 54년생인데 일찍 죽었죠. 암이 걸렸는데 모르고 지내다가 그냥 너무 지나치고 발견돼가지고 일찍 죽었는데, 이 사람은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그 석유도 많이 나고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한 지역인데 경제 빈부 격차가 심해요. 중남미 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회적 불균형을 바꾸자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사회주의, 다른 옛날의 사회주의, 소련식 사회주의 말고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들고 나왔는데, 그런데 항상 하는 얘기는 사회주의라는 건 부의 균등한 개념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정부 획일화 경제를 추구하지만 또 개인적인 사유재산도 인정하고 개인적인 경쟁 원리도 인정하는 그런 사회주의가 하면서 자기가 독특한 사회주의가 하면서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큰 그림 밑에서 추진한 게 석유의 석유가 베네수엘라 석유가 세계에서 매장량으로 1등입니다. 사우디로 훨씬 앞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회사들이 와 있죠?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다 잡고 있죠. 그런 회사들을 잡고 있는 석유를
사들였습니다. 정부에서 전부 사들여가지고 일괄을 추진하자 이런 게 있고, 특별히 이 사람이 추진한 그 재미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매주 토요일 되면요 올라 프레시덴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우리나라를 보면 KBS 같은 텔레비전 채널에 나와서 아침 한 10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나는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대통령이 끝나야 끝나는 시간. 그런데 길게는 6시간도 하고 8시간도 하고 그래요. 그 국민과의 대화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후보 차별성은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는데 저는 한마디로 그랬습니다. 대국민교사다, 선생이다.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물론 사회주의 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걸 하면서 국민들한테 뭘 가르치는 우리나라 그 식으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대통령의 생각을 주입하는 것도 같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정부 주도의 민생 대선 운동이죠. 말하자면 새마을운동 이런 걸 자기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걸 계속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4시간, 6시간, 8시간 계속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매주 하는 거, 매주. 그거 어렵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할 소지가 그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또 반미주의, 엄청난 반미주의, 미국의 해리건이 빈부격차, 동남미의 빈부격차, 우리는 미국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반대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알바 모델, 이런 석유 매체나 경제협력 모델. 이 베네수엘라도 별로 뭐 잘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변 국가의 석유를 많이 원조를 해줬습니다. 엄청나게 원조하면서 그 무기로 해가지고 자기의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한 그런 걸 추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보 차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후계자가 역시 같은 당에서 하긴 했습니다만 별로 차비스처럼 이렇게 뭐 카리스마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경제 석유 값도 내렸죠. 엄청나게 그런 영향이 와서 베네수엘라 상태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 전체를 보면 중남미 대륙이 있는데 한마디로 북고남저, 서고동저, 대서소고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멕시코 경제권이 조금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는 좀 낮고 또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협력하려는 이런 나라들 퍼시픽 얼라이언스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좀 낮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다는 그런 경제를 설명하는 건데 최근에 와서는 브라질이라는 아르헨틴이 상당히 이 자유시장 경제 쪽으로 어느 정도 기울고 있다는 것도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중남미에서 특이할 것은 중국의 진출이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중국 진출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아시아 쪽만 중국이 열심히 하느냐? 아닙니다. 중남미도 열심히 하고 아프리카도 열심히 하고 아마 전대환 대사님이 나오 계신 전대환 대사님도 아마 동의하려고 생각하면 지금 구소련권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엄청나게 중국이 진출이 굉장히 많은데 중남미만 봐도 13년에 16%의 중국이 대중남미 2대 수출국으로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역할을 중국이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하는 활동을 보면 양들은 돈 가지고 돈 가지고 엄청난 돈이 많으니까 뭐 계속 투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금융도 막 은행에 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금융 중심으로 협력하게는 차관도 많이 했고 그 다음 우리같이 말이죠 국영 그 은행 중국 개발은행이나 또는 중국 수출입은행 이뿐만 아니고 상업은행에서도 많이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돈 가지고 이제 인프라 개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진출을 굉장히 발목하게 봐야 된다. 제조업에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 수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원 개발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트럼프도 중국하고 많이 격돌을 하죠. 여러 군데서 격돌을 하는데 사실은 보면 트럼프의 그 여러 가지 정당 정책을 보면은 중남미 여러 나라들이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 강력한 보호무기를 하죠. 미국의 무기를 강한 방어주의 원칙을 하죠. 특히 불법 추방하겠다고 그러죠. 또 화석연료 여러분들 뭐 기름 대우하는 거 그걸 생산을 요즘 뭐
기후변화 때문에 그거 다 규제하자는데 트럼프는 거꾸로 가잖아요. 그런 게 에너지 공급하겠다. 이러니까 굉장히 중남미 국가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앞으로 중국이 아까 제가 말한 중국의 진출 이런 걸 비춰볼 때 이런 식으로 그냥 갈 수 있겠냐 하는 건 상당히 좀 의문이 가는 것이고 트럼프도 아마 앞으로 굉장히 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수정을 가할 것 아니겠냐 하는 그런 예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워낙 이 중남미에다가 진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남미는 옛날에는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지역이 이런 식으로 침탈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아무래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남미의 성장 동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주요한 나라 멕시코, 그 다음에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칠레, 아르헨틴 이런 데 보면 주로 오일 앤 가스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광업, 그 다음에 농업 이런 데 대한 관심도 많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제조업을 또 활성화하자 하는 것도 각국 나라마다 발전 전략을 짜면서 앞으로 성장 엔진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제가 볼 때 중남미는 지금까지 별로 뭐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브렉시트 나왔죠? 미국이 또 저런 식으로 트럼프가 당선되었죠? 우리 경제에 아주 미치는 영향이 꽤 많을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결국 나가야 될 지역은 어디냐 하는 생각할 때 중남미가 그중에 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기업인들이 이야기하기로 중남미를 이제 안 나가면 우리 희망이 없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중에 중남미가 제일 낫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보면 중남미는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신흥시장으로서 미래의 대립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러냐?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쿠데타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요즘 와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 경제 성장도 계속하고 있으니 물론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뭐 요즘 와서는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은 그래도 좀 낫고 특히 그 중에서 아까 말씀 태평양 동맹국가 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현재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나라들 협력관계 모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교육 투자 확대도 계속되고 있고요. FTA 계속 추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프라 국가개발 프로젝트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게 사실인데 앞으로 역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옛날에 중남미의 아주 역사적인 배경, 그 다음에 현재 중남미까지는 살펴봤는데 우리하고 중남미는 어떤 관계냐?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80년 이렇게 이제 또 외교부에 생활했는데 첫 번째 외교부 들어가니까 중남미 외교는 뭐냐면 주로 우리 입장 전달하고 북한이 뭐 어쩌 하면 막 그거 막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고 뭐 그때는 예를 들면 북한이 어느 나라에서 우리 몰래 무슨 다른 공작을 하다가 걸렸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계산인들이 자리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의 존재는 국제적으로 미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이 김대중 정부 이후로 북한을 오히려 인정을 해주는 게 낫다 하는 인식을 많이 바뀌었고 그 주류는 아직도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과의 경쟁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실익을 어떻게 따지느냐 그게 이제 외교의 주안이 됐죠. 그래서 지금 와서는 시장 인출, 자원 확보 이런 게 최고로 중요한 시기가 됐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앞으로는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의 코리안 드림이라는 있는데 이게 우리말이 아니고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저 IDB 미주개발은행이라는 그 지역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지역개발기구인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국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델 케이스를 중남미에도 접합을 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최근에 보면은 과일, 채소 이런 좋은 유통 시스템 이게 필요하다. 또 코스타리카에서는 미국 회사를 설득해가지고 멸균 회사를 설립도록 해가지고 외과용 기기 산업 개발을 한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발전 전략을 하나씩 세우는 게 필요한 노력을 하고 있고, 파라과이 가보니까 파라과이에서는 농촌진흥청 코피아하고 참깨 생산 노력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농업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또 살품종 개발 노력도 하고 있고, 또 뭐 여러 양식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기회를 보기 위한 제조 분야,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발전 전략을 짜면서 한국의 모범 케이스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중남미하고 우리가 중남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로서도 기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FTA 체결도 많이 했죠. 칠레를 표시로 해가지고 페루, 콜롬비아, 중미까지 했고, 에콰도르하고 협상하고 있고, 멕시코도 내년부터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고, 메르코수르도 지금 예비 협상을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관계 계속 증가하다 최근에 와서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은 흑자를 많이 내고 있어요. 교육 규모는 작지만 우리가 수출, 수입을 비교하면 우리가 흑자를 많이 내니까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상세한 지표는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현황, 투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건설 수주, 건설도 굉장히 많이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 확실히 드러나죠. 2010년 이후부터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까지 계속 나타나는데, 작년의 경우는 10%였죠. 2014년의 경우는 11% 달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건설 수주량의 10% 내지 11%까지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남미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진출할 여지가 많아진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류, 문화적으로도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문화공보부 자료인데요. 글로벌 컨텐츠 공모전에 상위 입상 10개국 현황을 보면은 2016년, 2015년 두 개입니다. 2015년에는 저 밑에 중 멕시코 이런 식으로 하나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스페인,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확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남미 쪽에서도 한류의 이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다. 한류 하면 뭐 K-팝, 그 다음에 드라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금년에 쿠바를 다녀왔는데요. 쿠바에 갔을 때 그 연유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05년도에 2033명의 우리 선조들이 멕시코 처음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일부들이 또 쿠바 갔다고 했죠. 근데 그분들의 족직을 따라가는 여행을 대국 카톨릭 대학 학생과 같이 갔습니다. 그때가 쿠바에 갈 때는, 쿠바는 아직 미수교 선교입니다. 미수교 선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류 센터가 있대요. 그 사람 쿠바 사람들로만 돼 있는 그룹입니다. 근데 그 사람, 우리 이제 학생들하고 그 사람들을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초청을 했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그러면 한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했더니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공연을 하더라고요. 우리 앞에서.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보다 벌써 제가 볼 때는 텔레비에서 우리 보는 공연보다 훨씬 잘한다 싶은 생각이 정도로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처럼 우리 한류의 영향이 중남 곳곳에 많이 뻗쳐져 있어요. 얼마 전 여러분들 요즘 텔레비 프로그램에 MBC에 기성 음악 노래 가수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
한피아가 되고 이제 뭐 콘서트 한 뭐 이름 뭐죠?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 듀얼 뭐 예? 판타스틱 두오. 예,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지난주에 보셨어요? 칠레에 어떤 그 볼런티어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 같이 하는 거, 칠레하고, 그 여대생이던데, 뭐, 농업관계에 뭐 전공한 학생이래요. 근데 그분은 한국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었는데, 한국말도 완벽했고, 노래도 완벽했어요. 물론 1등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처럼 이 우리나라의 한류 문화가 중남미 저 칠레까지 있거든요. 대단한 생각을 가졌는데 그처럼 이 한류의 영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회에 중남미는 이런 교류도 많고 이러니까 앞으로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지막으로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요, 앞으로 여러 군데 지역이 중동, 중남, 동남아, 아프리카, 서남아, 동남미, 유럽, 동아나, 동부가, 북미, 태평양, 이걸 두고 대기업 공부를 갔어요. 당신들은 앞으로 어느 지역에 진출하기를 제일 원하느냐. 물론 동남아가 가까우니까 많죠. 2013년, 2014년 양년에 걸쳐 조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서남아, 이외로 중남미가 없잖아요. 이처럼 대기업들은 중남미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지역 중에 딱 플러스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앞으로 직업을 찾을 때 중남미를 보면 대기업들이 많이 가져버리니까 그 기회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기업만 그러냐? 또 중소기업도 물어봤어요. 중소기업도 물어보니까 대기업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남미가 동남아 물론 제일 많고 아프리카가 이외로 많네. 근데 그 다음에 중남미도 꽤 있잖아요. 정재환 여사님이 중앙아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기업들이 앞으로 어느 쪽에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걸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죠. 제가 말씀 중남미가 주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중남미 쪽을 타겟을 잡아서 여러분 준비하는 것도 결코 큰 손해는 볼 장사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남미를 여러분들 한번 타겟을 내려가고 준비하는 것도 관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쉽지만 않아요. 많은 도전 요인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리적으로 물론 비행기 타고 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고 하지만 그래도 요새 SNS는 발달로 많은 거리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지리적 거리는 아직 있고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스페인어 하시는 분 있습니까? 공부하고 계시는 분? 아무도 없죠? 있으면 아주 제가 여러분들 격려해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스페인어 공부하면 할만합니다. 근데 많이 안 해요. 그런 게 있고. 문화는 아까 제가 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문화적으로도 공질성을 많이 찾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주 생소한 지역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브라질, 아르헨틴, 메르코수르 지역입니다. 보건무역주의를 아주 많이 체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상대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아까 중국 오히려 진출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보다 우리가 빈전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남미에서 제일 여러분들 많이 신문지상에서 보는 것도 어려운 치안 그거 가면 사고 많이 난다고 이런 인식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니죠.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치안 그 다음에 부정부패 아직 소지가 있습니다. 조시아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정부패 문제가 있고 아까 인프라 열악하다고 했죠. 낮은 생산성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치안 문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치안 문제는 물론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 어려운 지역에 안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아주 치명적인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여러분들 소매치기라고 할까요? 소매치기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한다거나 이런 건 비교적
낮아요. 신문에 많이 나는 여러분들 뭐 갱들이 있다든지 이런 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마약하는 사람들, 마약 갱들끼리 싸우고 주도권 싸우고 그러니까 뭐 총을 쏘고 서로 죽이고 하죠. 그런데 우리같이 가서 여행하는 사람이나 거기서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런 위협은 또 크게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것 하면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소매치기.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멕시코 같은 데 가면은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죠? 하면은 이 교통신호등이라고 거기 차에 딱 서면은 창문을 보고 위원이 열어놓고 한다면 갑자기 옆에서 총을 탁 갖다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다 저항하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항상 좀 다른 소액 돈이라든지 이런 걸 딱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받아서 주면 됩니다. 그럼 별 문제 없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런 대비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치안 문제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부패 이야기했죠. 부패 있죠.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하면 일할 기회가 더 많다는 이야기죠. 잘 기획만 하면 엮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부패가 많으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열악한 인프라, 우리 진출해가 많이 닦으면 되잖아요. 그만큼 기회가 많죠. 이런 다른 것들이 또 낮은 생산 구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얻어보면 우리보다 못한 측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만큼 더 들어가서 할 기회가 많다 하는 얘기죠. 제가 베네수엘라 사정이 안 좋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생활수준이 요즘 신문에 많이 나지 않죠. 제가 있을 때에도 굉장히 나빴는데, 그리고 후보 차별에서 대통령이 사회주의 한다고 해가지고 막 기업 환경이 나빠지고 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스페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는데 한쪽 흠진하면 다시 돌아와요. 그 사람들이. 왜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향수를 어디 있어서. 여러분들 중남미에서는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큰 집에다가, 아파트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큰 집에다가, 그 다음에 하우스메이드, 가정부 다 씁니다. 기사 다 씁니다. 그런데 미국, 스페인 가서 기사하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부를 수 있습니까? 비싸서 못 쓰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걸 이렇게 선진국에 왔냐? 내 나라 가면 더 좋은데?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선진국에서 그만큼 딱 규격에 짜여 있어서 무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나 중남미 오면 그런 여유가 생기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향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가 기회를 찾으면 많은 지역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앞으로는 중남미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남미 문화와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제가 중남미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견을 우선 버려야 돼요.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에 멕시코에 있었다니까 많은 우리나라 교포들이 멕시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아주 바쁘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멕시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식당에서도 일하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니까 거기 가서 우리 한인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 사람들 보고 멕시코 전체를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멕시코 사람은 절대 비하해서 우리보다 훨씬 우수하다니까요. 문화적으로 우수하고 뭐 역사적으로 봐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문화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인정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친구 문화, 아미고 문화. 사람이 친해져야 돼요. 아주 친해지면 모든 일이 수월하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대방을 인정해주면서 친구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뿌라비다 이야기했죠? 뿌라비다. 여러분들 물론 더 잘 사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잘 사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한 방안이 어떤 거냐. 중남미 사람들 이런 게 배워야 되는 게 없습니다. 요즘은 느림의 미학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빨리 가는 건 반드시 좋은 거 아닙니다. 천천히 가는 것도
어른들 배울 만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라비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건 뭐 너무 긴 이야기고 하여튼 우리가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여유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상호 보여지게 돼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일방적인 이익을 보는 건 어려워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내만 좋은 걸 치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배척받죠. 저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친구 간에도 별로 크게 인정 못 받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줄 것 주고 얻을 것 얻고 이런 식으로 고해적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중남미가 습피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금방 1, 2년 내면 큰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꾸준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남미를 항상 앞으로 우리가 협력해야 될 꼭 필요한 파트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게 스페인어예요. 언어 장벽. 이건 기본적으로 이게 아까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스페인어를 하면은 세계 여행은 별 문제가 없어요. 미국의 상당수 남부지방, 텍사스, 뭐 플로리다 뭐 이런데 가면 다 스페인어가 한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영어 못해도 스페인어는 더 편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로리다에 가면은 상점에요. 여기는 영어 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지역이 있다니까요. 영어하는 사람도 장사들이 물건 살 수 있는 게 그만큼 스페인어가 그 지역에서는 영어보다 더 흔히 쓰이는 지역이다. 굉장히 많고 미국에서도 상당한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히스패닉 계통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그래서 이 스페인어 의학의 중요성은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남미 지역 연구, 전북대학에도 중남미 연구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전북대학의 교수님 한 분을 만났는데 앞으로는 이 코아 뭐 사업인가 이걸 해가지고 인문학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대학으로 발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스페인어 전공하는 부분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북대학 중심으로 해서 중남미와의 협력관계를 위한 노력도 있어도 또 거기 근무하고 다니는 학생들이 중남미에 대한 실력이 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중남미가 우리 청년들의 꿈의 터전으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중남미를 그냥 먼 데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만 판단하지 마시고 앞으로 중남미하고의 관계를 예측해 나가는 내가 한 성공에 한 수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중남미를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매력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매력. 제가 중남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근무지가 멕시코였거든요. 멕시코에 발을 띄우고 난 뒤에 제가 왜 중남미하고 관계를 맺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나름대로 저도 중남미에 대한 매력을 느꼈고, 이 지역이 우리한테 주는 만족도가 꽤 있을 거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지역하고 기회와 협력의 나의 장이 넓혀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단시일에는 되지 않겠지만 공부를 시작하면서 점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 한가운데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은 그것이 우리 중남미와의 협력관계를 위한 그런 장이 펼치지 않을까. 제 희망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중남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기회가 남는다면 중남미와의 일을 하기 위한 그런 공부도 하시고 전북대학도 그런 학과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또 플라이를 하셔서 또 거기 공부해 보시고 또 거기서 기반이 돼서 또 중남미와의 관계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만들겠습니다. 그게 제 희망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시간이 지금 몇 시에요? 너무 지났네?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났고 질문 한두 개만 받죠. 질문 있습니까? 예.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중남미가 기회의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게 어떤 분야에서 중남미로 진출할 수 있을지.
중남미 진출은 뭐, 제가 아까 지금 무역, 그 다음에 뭐, 투자 진출, 인프라 진출, 자원개발 협력, 또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현재 우리 중남미, 한국 분들이 중남미에 진출해서 사는 분들이 꽤 많이 우리 교민들이죠. 동포들이 하는 일들은 현재까지는 공제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매업, 의류 소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제 액세서리,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식당, 뭐 이런 쪽이 많아요. 그런데 일부 동포들은 이제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변호사, 의사, 뭐 이런 또 파라과이 같은 데는 가장 그 인기 있는 앵커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동포 자녀 여자분인데 아주 인기가 굉장히 높고 탑 클래스에 들어있는 그런 분도 있고, 근데 진출 분야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여러 분이 자기 적성에 맞다 또 생각하는 그런 분야에 해결해서 들어가시면 기회가 굉장히 많으니까, 너무 많은 지역이니까 그건 뭐 여러 가지 자원 펼쳐줄 수 있을 것 생각합니다. 예. 예. 대상처럼 국제 공무원, 꾸미기도 한데요. 그럼 국제 공무원으로서 중앙부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 국제 공무원. 예. 국제 공무원이 굉장히 챌린징한 직업이에요. 저도 UN 대표부에 근무를 했는데, 그 국제기구에 근무하시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들어가시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지. 쉽지는 않아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하는데, 중남미에도 국제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남미, 그 외교부 중남미국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 중남미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는 인턴 코스를 위한 공모를 합니다. 이렇게 두 국제기구 이름을 대고, 금년에는 이런 기구에 일단 인턴으로 모집하는 공고가 있으면 거기 어플라이 하시면은, 물론 여러 가지 시험을 봐요. 봐서 이제 하는데, 가면은 한 뭐 6개월, 1년 이렇게 우선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경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기구에 정식으로 취직을 하는 그런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하시면 되죠. 그렇게 1차적인 그 노력은 하나 거기다가 인턴으로 어플라이 하시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외교부 중남미국 홈페이지를 열심히 들어가서 보시면 그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너무 시간을 빼들어서 죄송합니다. 전 대사님 죄송해요.